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오는 것은 세 번째가 됩니다. 처음은 조금 큰 강당에서 했고요. 저번에는 여기서 했고, 오늘도 이렇게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호사카 유지라고 그렇게 일본 이름이지만 한국에 온 지는 36년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1988년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한국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2003년에 한국 사람으로 그쪽을 바꿔가지고요. 그때 한국 이름으로 완전히 바꿀까 생각했는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일본 이름으로 있는 게 오히려 좋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독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이름을 가지면서 독도가 한국 영토다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여서 일본 이름을 그냥 일본 이름대로 기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호적은 호사카 유지로 되어 있고요. 한자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호사카 유지로 한자가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게 그 한자를 한국 발음으로 읽으면 모판우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호사카 유지라는 일본 발음으로 한국에 등록했을 때는 한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 호적에는 한글로만 제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폰으로 만드는 거, 이거 아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으로 극속으로 바꾼 지는 21년째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한국 사람으로 완전히 바꿀까, 요새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하고 관계 개선이 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대 정부가 그런 식으로 계속 가속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아직 갭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앞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조건이라는 내용인데, 일단 상황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국을 둘러싸는 그러한 국제 정세가 어떤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TV라든가 이런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오늘 집대성해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한일관계 개선이라고 하여서 우리는 그냥 일본하고 한국은 의호관계로 그냥 간다, 그 정도로 아주 좋은 곳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일관계 개선은 나쁜 게 아니고요. 개선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반도를 보는 눈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동북아 정세가 급격히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옛날부터 한국을 보는 눈은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한반도를 일본 지배하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 조공하고 있었던 한반도를 그 한말에는 일본은 일본 지배하에 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일본이 아시아에 대한 발판을 만들어서, 발판이라는 것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를 기지화 혹은 일본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의 교도보로 만들어 가면서 대륙에 진출하는, 그게 일본의 전략이었습니다. 혹시 러시아나 또 중국이 단시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다음은 일본이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단시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한반도를 장악하여서 이제 침략 국가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침략 국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당시 일본은 무사사회에서 발전된 그러한 사람들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무사의 기본은 옆에 있는 나라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영토를 넓혀 나가가지고 그것을 군력으로 생각하는, 사실 유럽이나 그쪽의 제국주의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은 역사적인 무사사회가 서양의 제국주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당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는 제국주의, 서양의 제국주의에 일본은 금방 같이 갈 수가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반도, 당시 조선, 대한제국은 아무래도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침략 국가가 된다라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요, 한반도가 희생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한반도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한반도를 먹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한국의, 대한제국의 우호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여서 당시 한국을 지배하여서 결과적으로 대표한 전쟁까지 가서 패배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일본인데요, 이게 2023년 일본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이라는 것이 아베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똑같이 2022년 키시다 정권이 그것을 다시 개정했는데, 거기에 남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이 자르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일본의 남한 정책,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은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이라는 곳은 북한, 중국 문제, 이거는 사회주의 문제죠. 공산주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를 붕괴시키고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그러한 이야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은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게 현재의 키시다 정권, 특히 자민당 정권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입니다. 지정학적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지정학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항상 TV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말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정학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군사전략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보는 눈은 군사전략적으로 보는 눈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일관계 개선 그거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아주 순수한 그 의호관계, 순수한 사이좋게 된다라는, 순수하게 그냥 한일관계 사이좋게 교류하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먼저 그러한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이죠. 해안 세력인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서 몇 나라까지 가겠다. 이게 임진왜란입니다. 바로 그 지정학적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를요.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눈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한미일 건조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을 앞세워서 대륙으로 들어간다. 이게 기본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볼 때는 한국 분들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이게 한일관계 개선이라고 하면 일본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상대로 그렇게 친구로 가족으로 그렇게 대준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이에요. 일본이 한반도를 보는 눈은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정학이라는 지형, 한반도의 지리적인 조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요. 이게 물론 보통 일본인의 눈은 아니에요. 보통 일본 사람들은 K-팝을 좋아하고 한류를 좋아하고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 가면 갈수록 특히 정치인은 여기를 지정학적으로 본다, 전략적으로 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알으면서 한일 관계 개선, 이거는 가능합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가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학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은 일본처럼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일본이 먼저 선진국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을 많이 배워서 일본처럼 선진국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일본하고 한국이 한국 사람 볼 때 뭔가 비슷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일본처럼 금방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는 게 다 옳고 일본의 20년 일본은 먼저 20년 먼저 앞으로 갔기 때문에 일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된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한국하고 일본은 지리적인 조건이 다르다. 지정학으로 볼 때 일본은 바다의 나라입니다. 해양 국가이고요. 해양 국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항상 하나가 될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싸운 것은 2차 세계대전 뿐이고요. 다른 기간은 미국하고 일본은 항상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고 지금도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냐? 그거는 대륙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 국가는 대륙으로 보는 것이고요. 반대로 대륙 국가는 바다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쪽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양 국가도 아니고 대륙 국가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국가일까요? 한국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지정학에서 말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정학을 가르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네. 예, 반도. 뭐 비슷하기는 한데요. 반도 국가인데 처음부터 완충지대가 돼야 되는 지역인데요. 해양 국가, 대륙 국가, 그러한 말로 말할 때는 연해 국가라고 말합니다. 연해, 바다에 접해 있는, 그러나 대륙도 아니고 해안도 아니고 연해 국가라고 합니다. 자, 세계의 큰 전쟁은요, 연해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대륙 세력이 연해 지대를 통해서 바다에 나가려고 하고, 바다의 해양 국가들은 연해 지대를 통해서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데도 비슷한 조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데는 분단되거나 혹은 다시 독립이 되거나 이런 것을 되풀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은 대한민국 같은 데가 조금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한국에 대해서 일본의 기본적인 시각은요, 이거는 정치인들의 시각이에요. 보통 일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일본인들을 볼 때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고. 네, 그러나 정치인이 되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한반도 통일이라든가 평화 건전 남북에 그것을 원하는 일본 정치인들은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본 정치인들은 한반도가 하나가 되거나 평화 건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한반도가 남북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아주 격한 대립은 요새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네, 그게 일본에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나 적당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원해요, 요새는.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는 바로 다른 나라잖아요. 요새 김정은이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일본은 김정은이 잘 말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은 남북 간에 따로따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부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이 평화 건전, 나아가서 통일, 이런 정책을 했을 때 문재인은 중국의 스파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말했어요. 그거는 너무한 이야기죠. 너무한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싫어했어요. 일본의 많은 언론이나 정치권이 여러분들은 산상을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가면 일본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하고 또 하나가 돼가지고 역사 문제로 일본을 고립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다독해야 된다. 그때 한국 안에서가 아니라 일본 안에서 그랬어요. 네, 저는 일본 쪽의 언론을 쭉 보니까 이게 너무한다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일본의 걱정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러한 문재인 같은 지도자가 나오면, 전에는 노무현도 그랬고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남북을 하나로 만들어서 일본을 세계적으로 고립시킬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북이 동일이 되지 않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 일본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하노이 회담을 했을 때 뒤에서 엄청난 방해를 한 게 일본 아베 신조 총리였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쉽게 북한하고 합의하면 안 된다. 트럼프를 계속 설득한 게 아베 신조 전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새 키시다에게 김정은 쪽에서 T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게 일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아베 다시 트럼프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북한하고 다시 협의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베는 T에서 계속 방해를 했다. 지금 그래서 키시다에 말하고 있는 것은 혹시 키시다 총리가 계속 집권하고 있을 때는 T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됐을 때 트럼프에게 북한하고 잘하지 말라라든가 방해 절대 하지 말라. 이거 지금 북한이 T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요, 일단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여서 평양 선언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일본의 입장입니다. 평양 선언이라는 것은 2002년에 탄시의 고이즈미라는 총리가 김정은 일을 만나가지고 이제 북일 수교를 하자라는 그러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납치자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이게 계속 못하게 된 것인데 일본은 한국하고는 달리 북일 수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쪽에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는 일본은 북한하고 뭔가 협상을 할 때 한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혹은 한국이 합의를 해줘야 북한하고 일본은 뭔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정부가요. 그게 국민용일까요? 진짜 일본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에는 깊은 내용까지는 안 썼는데요. 예, 지금 국민용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사실 국민용이 80% 이상입니다. 한국 국민용. 네. 이유는 뭐냐?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일본하고 한국이 맺었을 때 북한 문제는 북한끼리만 한다 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게 박정희 때.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네. 모르게 그러한 문서를 거의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이거는 서로가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나 합법 정부가 아니더라도 북한은 존재한다. 이게 또 합의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북한 쪽에 있는 북한 쪽에 있었던 예를 들면 문화재가 있잖아요. 일본이 그거 역사적으로 가져간 게 있잖아요. 북한 쪽의 문화재는 한국에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북한하고 일본이 수교한 다음에 일본 안에 있는
그 북한에서 온 문화재는 북한에 돌려준다. 이러한 합의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맺었을 때부터 사실상 북한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합의였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아무리 일본에게 북한하고 뭔가 할 때는 한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해도요, 그게 법적으로 어떤 효력도 없는 말입니다. 그냥 한국 사람을 납득시키기 위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 밑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한국에 기본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일본에는 없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 요새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설명을 하겠죠. 그러나 아주 그 핵심적인 부분은 설명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말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그 역사적인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시대부터 이러한 부분을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요, 왜 숨겨왔고 어떻게 숨겨왔는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기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키시다 북일 정상회담을 희망하죠. 일단 북한 쪽은 일본하고 수교하고 싶어 해요. 사실 일본도 북한하고 수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납치자 문제, 지금 일본에서 취재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5명의 납치자가 아직 그 북한에 남아있다. 그거 다 돌려줘야 한다. 아직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다 죽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보고한 내용 그대로다. 더 이상 납치자는 없다. 이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맞지가 않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래도 그 사실상 두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김정은도 노리는 것은 일본의 돈입니다. 그리고 유엔 체제 이외에 일본의 독자적인 체제가 있어요. 그것을 풀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요. 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재밌었던 부분은 김정은이 일본에서 그 1월 1일에 노토판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위로 메시지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일본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키시다 촌니 카카라고 그 적어서요 보냈습니다. 앞에 아베 촌니에 대해서는요 그냥 아베였거든요. 그 스가, 아베 다음 스가에 대해서도 촌이라는 말도 붙이지 않고 그냥 스가였거든요. 그런데 제조로 그 키시다 촌니 뿐만이 아니라 카카까지 말하면서 위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거는 키시다이면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키시다는 원래는요 병화주의자입니다. 키시다파는 그러한 중국,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파벌입니다. 그 자민당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 김정은도요. 네, 그러나 요새는 조금 그러한 움직임이 뭐라고 할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요. 자, 그러면
아까 지정학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정학의 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전에도 3번 왔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강의 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그때 들으신 분이 계세요? 처음 오셨구나. 예, 일단 그러니까 그때 들어도 잊어버리셨을 거니까 2번, 3번 들으셔야 돼요, 사실. 자, 이게 뭐냐고 하면요, 맥킨다라는 영국 사람이 해양 국가의 지정학을 대성시켰습니다. 그것으로 미국이 그냥 계승했죠. 자, 이 사람의 이러한 지구의 세계 지도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먼저 여기가 피보트 에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보트 에리아라는 것은 세계의 중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계의 중심, 다른 말로 월드 센터라고도 합니다. 이 세계의 중심을 맡긴다는, 이거 어디죠?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3분의 2 정도,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여러 나라가 공격을 해도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 굉장히 강한, 특히 방어에서 굉장히 강한 데가 여기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해도 함락하지 않는 그러한 최고의 성 같은 데가 바로 피보트 에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강국은 이 중심 지역을 장악하려고 움직인다. 이 중심 지역을 장악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정학의 먼저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이 싸운다. 자, 해안 세력의 중심은 미국이죠. 전에는 영국이었습니다. 일본도 작은 해안 세력입니다. 호주도 해안 세력이고요. 자, 이러한 나라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자, 미국은 지정학에서 볼 때 대륙일까요? 아닐까요? 미대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에서 볼 때 미국은 세계 중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미국도 세계 중심을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정학에서 볼 때 지금도요. 자, 미국은요 지정학에서 볼 때의 대륙이 아닙니다. 거대한 섬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대한 섬이에요. 이 섬나라가, 아주 거대한 섬나라가 조그만, 그래도 세계를 한때 지배한 영국, 그리고 일본, 이러한 섬나라하고 함께 움직여가지고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대륙 세력은 오히려 반대로 바다로 나가려고 한다. 그 부딪히는 데가 바로 한반도 같은 연해지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사실 지정학이라는 것은 아주 본능적인 사람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리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서도요, 좋은 자리가 있고 조금 불편한 자리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도 좋은 방이 있고 불편한 방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는 유교 천실이 있으니까 좋은 방은 어르신에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개념이 없는 데는 좋은 방을 내가 갖겠다. 이게 지정학입니다. 그냥 나와바리 싸움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지정학이라는 것은 그 족복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념의 싸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 vs 자본주의라든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적인 자리 싸움, 나와바리 싸움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진영 안에서도 싸우잖아요. 이념이 같은데 싸워. 이거는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더 본능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이 원해서 가졌다라기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됐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또 싸워. 또 뭔가 자신을 주어로 하여서 지도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이 같은 진영에도 있으면 다 바르바 죽여버려. 이게 지정학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륙 세력은 바다로 나가서 바다를 지배해야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사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러시아는 홋카이도를 달라고 트루만에게 말했습니다. 아시죠? 왜 홋카이도가 필요했습니까? 오르지 않는 부동항이 필요했어 라는 거죠. 요새도 그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가져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흑해에 나갈 수가 있는 오르지 않는 항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지금 미국하고 싸우는 게 바로 여기죠. 먼저 이 바다 그 중국해를 장악하여서 또 큰데 나가겠다. 이게 중국의 구상이거든요. 반대로 지금 태평양이라든가 그런 데를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상 미국이에요. 미국은 태평양이나 다른 바다는 사실상 지배했다. 그 다음 대륙으로 들어가서 대륙을 지배해야만이 이게 세계 지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포위만 왜 만듭니까? 미국이 먼 데 있는데 우리 옆까지 와가지고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 호주, 그리고 핀란드가 아니고 뉴질랜드 그런 데 다 묶어가지고 목표는 중국 포위만 만들기죠. 이게 바로 중국을 포위해가지고 이거 지정학이에요. 대륙으로 들어간다. 중국을 굴복시켜버린다. 말하자면 굴복시켜가지고 중국을 미국의 영향하에 둔다. 이게 바뀌지 않는 미국의 목표예요. 그 지정학적인. 그리고 나토 쪽에서 러시아를 굴복시킨다. 그 선봉에 쓴 사람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는 한국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논리가 한국의 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일본은 재미있는 나라이고요. 언론은 굉장히 자유화가 되어 있어요. 한국은 언론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예. 그러나 일본은 자민당 정권이 오래됐기 때문에 언론은 자민당 정권이 쭉 있으면서 많은 언론이 있어요. 네, 그 안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요, 러시아는 그런 식으로, 사방팔방에서 러시아를 노리고 있다.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등감이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아주 거대하면서도 굉장히 항상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쪽에서는 한 번 위기가 왔어요. 한 번. 그 위기는 히틀러의 소련 침공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그때 지정학을 그대로 실종했습니다. 아까 맥킨다라는 사람의 지구 위기가 있었죠. 세계 지도가 있었죠. 그 맥킨다가 말했습니다. 동유럽을 어떤 사람이 지배하여서 러시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대로 맥킨다의 예언대로 2차 세계 대전이 그때 독일의 히틀러가 포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는 그 지정학 그대로 소련에 침공합니다. 물론 마지막은 소련 침공이 실패해가지고요. 이제 히틀러가 패배했습니다만은 그때 맥킨다의 예언이 실현이 되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러시아는 이쪽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제렌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제렌스키를 네오나치다라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쪽은요 일본입니다. 옛날에 로일 전쟁으로 일본에게 패배한 러시아는 일본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일본의 도패 후에는 미국이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가운데는 중앙아시아. 이거는 사실 1960년대에는 중국하고 또 대립했기 때문에 한때요. 특히 중앙아시아.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토르메니키스탄이라든가 어려운 이름에 그러한 타지키스탄이라든가 많잖아요. 그 중앙아시아는 지금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죠. 옛날에는 소련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러시아의 입장이 있다. 이것은 다 지정학적인 내용인데요. 자, 미국의 지정학적인 기본적인 생각을 말한 사람은 스파이크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지정학자이자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비버트 에리아에 대한 침입 경로에 있는 연해지대의 주요 국가들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그러한 연해 국가의 나라들하고 미국은 동맹을 맺어야 한다. 비버트 에리아, 아까 이야기한 러시아나 중국의
3분의 2 정도. 그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미국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하고 동맹을 맺어요. 필리핀하고 동맹을 맺어요. 네.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요. 모든 데 있는데 왜 와? 네. 이게 지정학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많이 안 바뀌어요. 그 미국의 기본 전략이에요. 한때 좀 바뀌려고 했어요. 트럼프 때. 트럼프는 그러한 지정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침입경로를 막는 강력한 연해지대 국가가 건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때 이게 나왔어요. 일본이 한국을 먹고 연해지대 제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대일본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완벽하게 패배시킵니다. 네. 그때만 일본은 해양 국가라는 거 잊어버려 가지고 연해 국가에서 대륙 국가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하고 영국은 일본을 패배시킵니다. 그때만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 미국을 빼고 현존된 연해지대 국가 간의 동맹을 분단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을 빼고 이 지역에서 다른 동맹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네, 지금까지는 그거 성공했거든요. 네, 요새 미국의 힘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이라든가 막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요새는 요새 아시잖아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거의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을 시작해 가지고요. 러시아는 이번에 푸틴이 마지막은 베트남까지 갔죠. 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그냥 북한하고 만나러 왔다. 우리의 시각은 그래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여행의 시작은 중국하고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다음 베라루스하고에 가서 베라루스 대통령 만났어요. 푸틴이. 네. 그 다음 거기 우즈베키스탄 가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갔습니다. 마지막은 이번에는 베트남에 간 것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1국 지배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동맹 관계 세계를 새로운 질서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와중에 있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렇게 쉽게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도 싸웠고 지금도 중국하고 러시아는 경쟁 관계입니다. 같은 사회주의는 아니죠. 이제 러시아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 세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삼국체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미국은 그 이전까지는 그러한 예를 들면 연해지대 국가 간의 미국을 빼고 현존된 동맹을 분단시켜 왔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자, 동시에 대륙 국가가 연해지대 국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륙 국가 러시아나 중국이 말하자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절대 미국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북한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남한까지 러시아나 중국이 다 지배하게 되는 것을 미국은 확실하게 막아 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작은 지역인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항상 이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이러한 관점이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이르기 때 트럼프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르기 트럼프 정권 때 트럼프는 계속 주한미군 철수를 말했어요. 그런데 측근들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합니다. 알았다. 내가 이익이 트럼프 정권 때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 이야기를 그때 한 거거든요. 네, 물론 트럼프가 돼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다시 측근들이 말릴 것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되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이 지역에 있어가지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바이든이야말로 아까 같은 이 맥킨다의 세계를 그대로 신봉하고 있는 게 바이든입니다. 민주당 쪽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한꺼번에 싸우려고 해요. 이게 민주당이에요. 미국의 민주당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겼다라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동맹을 만들어서 상대를 무너뜨린다라는 개념이 아주 강한 것이 미국 민주당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전혀 달라요. 그 사람도 전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공화당이 되면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트럼프가 되면요, 미국은 러시아하고 우호 관계를 맺자.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지금 거의 동맹 관계니까 우리에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북한 자체가 다시 미국하고 관련이 되니까. 자, 그렇게 하여서 미국은 트럼프는 뭘 하려고 하는가? 중국하고 전면적인 대립을 하자. 중국을 완전히 부셔버리겠다. 대신 러시아하고 중국을 한꺼번에 상대를 못하니까,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화해하자. 이게 키신저의 전략입니다. 키신저 아시죠? 네, 키신저 요새 죽었어요. 요새 죽었는데 죽기 직전까지만 해도 트럼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닉슨 때 러시아를 경계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하고 맺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중국을 인정했죠. 그때 미국이요. 이번에는 반대를 말하고 죽었어요. 그게 키신저.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정학은 민주당이고 약간 변형된 지정학은 공화당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세요? 어떠세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러시아하고는 뭔가 화해를 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 좀 들으셨죠? 그러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대충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네, 푸틴도 혹시 트럼프가 되면 그렇게 러시아하고 좀 의혹관계를 맺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요새 북한하고
신조약을 맺었을 때도 한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신조약이 아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푸틴이.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크라이나의 설산무기를 제거하겠다고 온통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조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사실상. 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 세계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세계 질서가 시작됐잖아요. 그거는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유엔의 상임 안보리 이사국, 바로 러시아가 침략국이 되었기 때문에 유엔 자체가 원래의 기능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상 유엔이 붕괴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이고요. 그러나 사실상 러시아는 유엔을 기반으로 러시아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북한 만난 그러한 기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합니다. 나토는 원래 16개 국가였는데요. 이것은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의 숫자가 16개 국가였습니다. 현재는 32개, 여기는 30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핀란드하고 또 스웨덴, 그렇게 두 나라가 가입했기 때문에요. 32개 국가. 그래서 독일 통일, 그게 1990년이었는데, 그 이후 30년 이상 지나서 2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숫자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인데, 이러한 나토의 확대에 계속 반대해 온 사람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은 나토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오겨왔다라는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언제 나토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미국은 약속했을까요? 푸틴이 한참 말합니다.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약속이 바로 나토를 확대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미국이 했기 때문에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독일 통일에 동의를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나 그 이후 항상 약속을 서방 국가 미국은 어겨왔다. 그러니까 계속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푸틴의 입장으로서는. 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볼 때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유럽을 사실상 싸우지 않게 하고 있는 완충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하고 크기는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한반도도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지역이거든요. 우리 한반도가요. 네, 여기도 벨라루스는 지금 러시아 편이지만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중립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크림반도가 러시아 쪽으로 간 이후에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돼가지고
급속하게 나토 쪽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헌법에 나토에 가입한다라는 것을 명기했습니다. 그 헌법에요. 제렌스키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 러시아가 볼 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라는 것은요, 나토의 핵무기가 여기에 배치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게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에 바이든한테 물어봐요. 푸틴이 제렌스키가 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겠냐고. 그때 바이든이 한 이야기는 그거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 20일 후에 침공을 시작합니다. 네. 그거는 바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어요. 그때 사실상 바이든이 조금 더 신중하게 말을 했더라면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에는 원래 1800기 정도의 탄도미사일이 있었습니다. 핵무기죠, 사실. 그거는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옛날에 소련제의 핵무기가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태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계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는 핵을 가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비핵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미국 그리고 러시아, 당시 예르친이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수상, 이 세 사람이 우크라이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비핵화하여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모두 러시아에 넘겨줘도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생길 때, 안보적인 문제가 우크라이나에 생길 때 러시아, 미국,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협정을 맺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믿고 1994년 1800기의 핵탄두 ICBM 모두 러시아에 넘겼습니다. 아주 싱겁게 비핵화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현재 우크라이나의 클레바라는 외교장관이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있다면 절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 못했을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북한입니다. 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기 이전까지 또 러시아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형식의 비핵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된 상황인데 북한이 그러한 말을 들을 리가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동맹국 중에 동맹국이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곳입니다.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동맹국 중에 동맹국, 그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침공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동맹국이라고 해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마지막은 자신들의 나라의 이름, 자신들의 나라의 국익에 맞게 결정해야 된다. 동맹국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서 하는 나라는 너무 순진한 어리석은 나라다.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자, 우크라이나 반식의 피해가, 이거는 사실상 거의 무효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리비아 반식의 피해가를 해라. 북한이 계속 말했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미국의 그 말을 듣고 만들고 있었던 핵무기를 다 해체시켜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카다피는 연합국의 공격으로 이제 카다피 정권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카다피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것을 보면서 북한은 미국이나 그쪽에서 말하는 비핵화는 다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그 트럼프 변수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은 트럼프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식시키겠다.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공화당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미국 의회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그 대부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다수당이거든요.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그쪽에서 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거의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는 어마어마한 표나가 예상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대충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가 되면. 왜냐하면 트럼프는 완벽한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수는 또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멀어요. 네. 그리고 사위가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트럼프의 선거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사위입니다. 이방카라는 딸의 남편이죠. 네. 자, 트럼프하고 김정은 관계는 기본적으로 양호한 관계입니다. 김정은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김정은 관계는요, 어떻게 지금 전해지고 있냐고 하면, 미국에 도달할 ICBM만 맞고 주한미군을 절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ICBM이 오지 않으면 다른 나라는 관계없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가 될 경우는 동맹 관계라는 것이 와해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존 보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보르턴. 네. 그러니까 일기 트럼프 시대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요새 다시 회고록을 두 번째 냈어요. 거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동맹 관계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맹 관계라는 것은 트럼프가 볼 때 미국의 손해만 끼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동맹관계라는 것은 서로 이게 그 이익을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관점이 트럼프에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 주한미군의 문제도 그렇고 주일 미군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도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여서 한국하고 일본,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핵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무장 그냥 알아서 해. 네,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요새 극김단 쪽에서 조금 나오는 게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나경원 씨? 누구였지? 나경원 지금 후보, 당대표 후보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핵은 금방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국이 결심하면 6개월 이내에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 일본은 6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일본은 재처리 시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냥 핵무기 만들지 않는 일본에 재처리 시설이 있는지, 이거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나카소네라는 옛날에 1980년대에 일본 총리가 일본은 핵은 만들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항상 핵무기를 언제라도 가질 수가 있는 나라다라는 것으로 세계에 아피를 해야만이 일본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카소네 노선으로 핵은 만들지 않지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는 사실 다 해왔습니다. 일본은요. 재처리 시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핵을 사용하고 그 다음 핵 폐기물 그것을 처리하는 이것은 지하 20km 보다 더 깊이 마지막 폐기물은 그렇게 묻어야 하거든요. 그게 한국에는 없거든요. 일본도 아직 없어요. 그거 지금 선정하고 있어요. 어디에 하느냐. 그러니까 저번에 대마도에 한다는 이야기가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게 지금은 보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것조차 없어요. 지금 그러면 한국에서 일단 뭐라 할까 원자력 시설에서 사용한 연료라든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폐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임시 보관 배기장이 아니고요. 배기장이라는 것은 20km 이상 묻어가지고 거기도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아주 강한 집안에 묻어야 돼. 그거는 영원히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한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임시적으로 아주 임시적으로 이게 원자로의 주변에 보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가면 이게 각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핵 폐기물 시설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아직 한국은 그러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핵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일본은 거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플루토늄도 추출해 왔고요. 일본. 다 병화이용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네. 병화이용 하겠다고. 일본 그런 거 거짓말하는 게 굉장히 잘하거든요. 거짓말 할 때도
한국은 그냥 말만 하잖아요. 평화이용 한다고. 아니, 일본은 문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이게 진짜 평화이용이라고 세계를 속이기 위해서 복잡한 자료를 엄청나게 만들어.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학계가 보면 다단성 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국은 지금부터 핵을 만들겠다고 말하면 안 되죠. 말하지 않고 해야 돼. 일본은 말하지 않고 해왔어요. 말하면요, 미국을 비롯해서 다 경계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행동으로 준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경원 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조금 실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요. 그 전에 러시아가 할 수도 있어요. 북한을. 지금 사실상 풋노 신조약이라는 것은 그것을 전제로 맺은 거거든요. 북한으로 다 인정하고. 그런 식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우리도 핵을 갖겠다. 그건 이해가 되죠. 이러다니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다. 준비가 없는데 왜 가질 수가 있냐. 그리고 푸틴하고 김정은이 이번에 만나가지고요. 결국은 그 결과 첫 번째가 아마도 핵실험으로 나올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것을 몇 년간 하지 않고 있잖아요. 7차 핵실험. 그것을 아마 어떤 계기가 있으면 한국이 북한을 너무 많이 압박을 하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합의를 해가지고 핵실험을 거예요. 그것도 이게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다. 네, 전당 방어다. 그리고 프리덤 연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미일이 이게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잖아요. 이제 며칠 후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핵실험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조금 살살 해야 돼요. 네, 이쪽에서도.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본과 한국의 군사적 부담이 상당히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면. 네, 이 사람이 들어오면. 저번에도 5배 내라. 군사비를.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10배 내라.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트럼프의 본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높게 가격을 풀고 계속 그것을 낮춰가지고 2배 정도로 얻는다. 이거는 찬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협상으로 3배 정도 이야기한 것을 한국이 그냥 수용했대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중에 한 이야기가 한국만큼은 쉬운 상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일 군사동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만들어졌어요. 한일 군사동맹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말을 하면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말을 쓰지 않는 것 뿐이지, 프리덤, 훈련하잖아요. 이번에 한미일로, 새로운 모든 군사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며칠 후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본은
원활화 협정이라는 것을 여러 나라하고 계속 맺어왔습니다. 호주하고 맺었고 영국하고 맺었고요. 원활화 협정이라는 게 뭐냐? 근인들의, 기본적으로는 근인들의 완내를 자유화하는 것입니다. 비자 없이 양육을 근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활화 협정. 그리고 무기도 거의 절차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중군사동맹입니다. 그리고 필리핀하고도 일본이 맺었고요. 이번에 프랑스하고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하고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 원활화 협정을 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일본이. 재정적으로 하고 싶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러나 한국한테는 금방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하고 군사적으로 뭔가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군사동맹이 아니라 원활화 협정이라고. 그런데 다른 데서 너무 많이 맺었기 때문에 더 아는 사람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바꿔야 돼요. 일본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새는 말을 만들지 않고 그냥 한미를 연습을 해요.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군사동맹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 움직임인데요. 6월 16일이니까 10일쯤 전인데요. 키하라라는 일본의 국방 장관입니다. 한국과 2+2 회의를 신설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2+2라는 것은요,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양국에서 4명 만나서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거 하는 나라는 군사동맹에 있는 나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은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신설하겠다고 그렇게 일본의 국회에서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거는 한국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만이 일본 국회에서 그쪽에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반드시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혹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말하면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도 배웠어요. 한국 정부도. 말을 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번에 프리담 종합적인 동해에서의 한미일 합동 연습도요. 갑자기 발표했어. 한다가 아니라 하겠다고 그냥 한다가 하겠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2월에 군사 심포지움이 있어가지고요, 한일 악사 체결이 이제 되어야 한다.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악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지소미아는 아시죠? 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 정보 교환 협정. 악사는요, 군사 무르자 교환 협정입니다. 군사 무르자, 그러니까 무기 같은 거 이것을 교환하자, 자유롭게. 네, 군사동맹의 세계적인 규정은 지소미아하고 악사를 맺으면 군사동맹입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은 이명박 시대에 지금 국가안보실에 있는 김태효 제1차장이 그때 악사하고 지소미아를 한꺼번에 진행하려고 해서 실패했습니다. 사람들 다, 언론들이, 단지는요, 한국 언론들이 이것은 갑자기 한일 군사동맹이다 라고 해서 다 반대해가지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소미아하고 악사 일본하고 맺기 1시간 전에 보류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밀리에 그것을 진행하고 있었던 김태효 현 제1차장이 견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권, 박근혜 정권 때는 지소미아만 맺었습니다. 이거 분리시켜야 한다. 너무 함께 하면 이게 군사동맹이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하고 군사동맹 맺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70%다. 그러니까 먼저 지소미아만 맺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해에 악사를 또 비밀스럽게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죠. 그래서 그게 못하게 됐고 문재인 정권이 돼가지고 일단 지소미아만 존재했지만 지소미아도 이게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단지요. 지소미아가 필요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네, 그런 식으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강하거든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은 북한이 가까우니까 금방 포착할 수가 있지만 일본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를 들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일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한테 즉각 정보가 와야 된다. 그게 지소미아가 필요하다. 그게 일본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국에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수출 규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안보에 대해서 한국 쪽의 안보를 믿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소미아도 맺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후퇴됐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복원됐습니다. 네, 윤 정권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악사입니다. 네. 일본은 한국에 윤 정권이 있을 때 악사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문재인 같은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일본도 느끼고 있고 현재 윤 정권의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본에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네. 중간에서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 네. 일본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정권이. 일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맺어야 된다. 뭔가 해야 되는 것을 다 해야 된다. 그 일본의 생각이에요,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일본의 생각은 한일 군사동맹을 빨리 맺어야 하고 그러나 외곽은 다 지금 준비가 됐어요. 네. 실질적인 사실상 2+2 하고 악사만 가동시키면 돼요. 그 단계에 들어갔어요. 네, 현재요. 대만 해협 문제입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상 이것은 조금 배고요. 이거 뭐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전세 이거 다 아시잖아요. 네. 중요한 부분. 먼저 북한은요 핵무기를 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하고 전쟁할 때 핵무기는 쓰지 않는다. 그게 북한의 반침이었습니다. 그게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핵을 사용한다. 전쟁이 일어날 때. 그게 바뀐 거죠. 그것이 이쯤입니다. 2022년 4월쯤에 김여정이 발표를 했습니다. 핵 전투 무력은 차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 네. 남조선이 어쩌고 저쩌고. 네. 우리하고 대결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남조선에는 그냥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 말로 협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미국하고 핵 쉐어링, 핵 협의체 만들자 이런 식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은 선제 타격 발언이었어요.
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을 하겠다. 북한에. 그 이후 북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요, 여기가, 잠시만요. 조금, 네,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연도 완종이라는 말을 북한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에 이런 게 없어요. 연도 완종.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제 이러한 말이 나왔을까요? 과거에. 과거에 나왔거든요. 연도 완종, 이거 중국말이에요. 네. 자, 그거 언제 나왔는가? 이게 약간 그 PPT에 폼이 여기하고 제가 갖고 있는 거 조금 달라서 이렇게 좀 됐는데요. 자, 여기 2022년에는 연도 완종이라고 말했어요. 네, 그게 좀 안 보여요. 자, 국도 완종. 이거는 김일성이 말한 말이에요. 1948년 국도 완종, 연도 완종 비슷하거든요. 완종. 자, 그것으로 남침했습니다. 그때는. 남침이에요. 네. 조카 통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 연도 완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조카 통일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북한이. 그런데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연도라는 것은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다라고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말하는 연도라는 것은 북한만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애매한 전략을 북한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대한민국에 주기 위한 그러한 말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한국의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하고 똑같은 말이 나왔는데도 거의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다른 국가다. 이런 식으로 그 김정은은 말하기 시작했고요. 전쟁으로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중지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합의를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분선 날리기가 시작됐고요. 대남 오물 분선 날리기. 이거 지금 태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대남 오물 분선의 시작은 사실 이쪽이에요. 네. 대북 분선, 그것을 날리니까. 네. 물론, 한국의 대법원에서 이게, 이거는 자유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이 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을 수 없어요, 지금. 굉장히 난감해요. 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사람들의 생명에 지장이 생길 경우는 생각해야 된다. 이러한 단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자, 거기에 대해서 대북 선정 확성기 반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시간으로 끝났죠. 이게 아시죠? 2시간으로 끝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왜 계속 안 하냐. 네. 2시간으로. 네, 그 이후 또 오늘도 어제도 그 오물 분소에 왔거든요. 그런데
확송기 반송 안 하고 있어요. 한국이. 왜? 이거는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 네. 잘못하면 이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하마스 이스라엘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대응할 수 없다.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서 지금 뭔가 일어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합의를 일부 파기했을 때도 미국은 반대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했습니다. 이건 뭐냐?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하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 사실로 여러 면에서 여러 장면에서 포착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보통 미국하고 한국이 한미동맹으로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요새는 북한하고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알아서 대결로 나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그거는 전쟁하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 전쟁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치사님이에요, 치사. 네. 어떤 치사님하고 회의를 했어요. 어떤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 명 정도, 어떤 치사님 중심으로 회의를 했거든요. 네. 제가 거기에 위원이니까 들어갔어요. 했는데 그 치사님이 누구라고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치사님이 말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왜? 놀랬어요, 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주장은 이거예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게 리셋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오히려 한반도가 좋아진대요. 한국이 좋아진대. 그럴까요? 그렇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군대하고 군대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민간인의 희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크라이나하고 같대요. 이게 완전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희생이라는 것이 군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6.25 때 다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네. 누구라고 하기가 어려워. 그때 제가 녹음했었으면 말해도 돼.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라는 거 놀랐어요. 자, 그런데 미국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원하는 사람이 있냐? 네. 그러니까 남북이 충돌을 하도록 판으로 키우는 정권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우리 애들도 다 군대 갔기 때문에 네. 지금 예비군이니까 전쟁 일어나면 나가야 돼. 우리 애기 엄마가 그거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어 지금. 네. 제가 애기 엄마 한국 사람이니까 민감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전쟁 나가야 된다. 그런데 어떡하지? 그 전쟁 막아야 되겠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정도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길어요. 이러한 이야기도. 네.
자, 한반도 평화의 조건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양쪽이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대북 물자 살포 행위를 재검토해야 된다. 네,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든가 아직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은 탄소 조항이 있으니까 생명이 위험해질 경우는 또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생각해야 된다. 네, 이러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그 남북 군사 합의를 복원시켜야 돼. 이거는 안전장치가 사라진 곳이니까요. 대북 촉대행위 중단, 남북 정상회담 추진. 그래, 이야기를 일단 해야 돼. 일본은 이번에 분노의 신조약이 맺어진 직후에 모스크바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일본 외교관이 러시아 외교관을 만나서 일본하고 러시아의 대화를 복원시켰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외교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외교를 완전히 단절시킨 가운데에서 큰 싸만 키우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북한이 뭔가 강하게 나온다면 우리 한미동맹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진짜 근지에 몰리면요. 근지에 몰린 취인은 물어.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 발 두 발 서울에 핵무기를 진짜 사용한다면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그거는 뭐 5분 이내에 다 파괴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미국이 금방 들어올까요? 그때는 환장엽 씨가 옛날에 만명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북한의 작전을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에서 많이 그 이야기 안 나오고요. 일본에서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 뉴스를 보면서 지금 기억나는데요. 환장엽 씨가 그때는 먼저 주한미군 기지 그리고 주일미군 기지 그곳을 공격한다. 네. 그리고 한국의 중심지를 공격한다. 그때는 아직 핵무기 많이 없었을 때예요. 지금 핵무기 10,000개는 50개 있는 나라가 마지막에 다 파괴시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의 거기 오키나와 아주 큰 기지가 있는 여기에 평택, 군산 그리고 서울 이거 한꺼번에 파괴시킬 수 있거든요. 그때 미국이 금방 도우러 올까요? 요새 미국 사람들이 그냥 놔둬. 그러니까 왜 대결로 하려고 하냐고. 대화해야지, 대화를.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판 지금 초래. 이것은 푸틴 대통령이 말했거든요. 네. 이것만 안 한다면 이번에 분노의 신조약은 한국을 뭔가 침략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면 한국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거는 한국의 외교부에서 최근에 이번에 분노 신조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이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한국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다.
푸틴이 지금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을. 좀 머리를 좀 쏟소 오히려 그쪽으로 흔들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아주 직선적으로 가는 거예요. 직선. 외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어야 돼. 네. 중국과의 경제협력 추진. 사실 중국은 러시아가 이렇게 고 나가는 거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트럼프 편수가 있어서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한반도 중립화의 길을 다시 한번 모색해야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모두 지금 사라진 상황이에요. 네. 이런 것을 정권이 조금 다른 정권이 됐다 하더라도 보통 이것을 추진해왔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추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느 정권이든 그러한 시민단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한반도의 운명을 정권만에 맡기는 것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하나의 정권에 모든 거 맡기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한반도 평화 시스템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탑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8시 반 넘어가지고요. 질문을 이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를 좀 객관적인 사실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요. 역사는 그 나라가 그 나라에 맞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승리 역사를 좀 비교하면서 배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안에서도 보수하고 진보가 좀 다르게 쓰잖아요. 그 양쪽으로 좀 봐야 되고요. 네, 또 일본하고 한국이 다르게 쓰잖아요. 그런 면에서 양쪽으로 타락기보다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되고 또 미국이 쓴 것으로 또 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뭐가 진실에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것은 마지막에 자신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확실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맥켄다이 세계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과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네네. 그건 어떤 관점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가 그냥 강의 자리이기 때문에요. 쉽게 말한 것 뿐이고 굉장히 복잡한 논리나 체계가 있습니다. 중심축이 저쪽 러시아 시베리아인데 네네. 거기가 지구 문화 중심지도 아닌데. 예. 그러나 그것은 알기 쉽게 오늘 이야기한 것 뿐이고요. 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이것은 특히 해안 지정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한 것이고요. 대륙의 지정학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칸트라는 철학자가 대선시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강의에 맞게 예. 그래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지정학에 관한 책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질문을 꼭 드릴 게 있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렇게 복잡한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 정권이나 또는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도 우크라이나나 저쪽 가자지구나 똑같은 상황이 된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심지어는 서명을 받고 다니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럴 때 지금 현재 미군이 철수한다는 가정을 만약에 했을 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날 수 있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건지 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먼저 철수하기까지는 금방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혹시 남북이 통일된 후에도 주한미군은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씨는 미국에 가서 그 지정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지역이 그냥 균형이 있는 그러한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당분간은 주한미군은 있어야 된다. 그런 지정학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측근들이 말릴 것이고요. 예. 그러면 제가 또 돌아가야 해서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